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부터는 CS 리더스 관리사 두 번째 과목 CS 전략 파트를 열심히 같이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죠? 첫 번째 챕터 서비스 기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 모니터링, 그 다음에 MOT 사이클 차트까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청사진 들어가 볼까요? 우리 린 쇼스텍이라는 이름은 우리 개론 파트에서 들어봤죠? 저만 기억날까요? 저만 기억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서비스 유형성 스펙트럼을 제시한 학자죠, 그죠?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분화해서 나타내 준 게 뭐다? 유형성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린 쇼스텍은 어때요?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눈에 보이도록 유형화시킨 작업이 바로 우리 서비스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청사진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다? 시험에 당연히 나왔겠죠. 그죠? 린 쇼스텍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주관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타내었다? 2차원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청사진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비스 청사진을 제안한 사람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는 우리 개론 파트에서 프로세스가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프로세스의 정의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서비스의 역할 또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낸 그림 또는 지도를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청사진에는 이제 각자의 역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접점을 분석을 한 거죠. 그죠? 종업원 또는 고객,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측의 전달 과정에서,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프로세스에서 이런 뜻이죠. 그죠? 각자의 역할의 단계와 또는 흐름, 서비스의 흐름 등을 서비스 전반을 이해하도록 뭘 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 그래서 묘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 마케터들한테는 필수적인 계획 통제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어때요? 신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설계할 때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해 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그림 또는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린 쇼스텍이 청사진을 만들었지만 위험 요소를 이렇게 4가지로 제시를 해요.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완전하다. 그죠? 그 다음에 주관적이다. 해석이 편향되었다. 해서 이러하게 4가지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우리 구성도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러한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활동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을 구성할 때 고객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서비스가 쉽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서비스를 표현할 때 직원, 관리자,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서비스 항목이나 요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빠뜨리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위험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는 위험 요소를 모두 선택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렇게 4가지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불완전성, 복이 해당하는 요소를 찾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성은 어떤 사람이 말로 서비스를 표현하는 것은 그 서비스에 대한 노출의 정도와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질 수 있는 거,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요즘 키오스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제품을 주문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30대, 40대, 20대는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50대 이상 또는 60대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에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기계에 익숙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죠. 그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30대다 했을 때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주관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관성도 똑같이 정의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향된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사람도 한 단어를 정확히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음.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서비스 현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똑같은 뜻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를 그림 또는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학자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린 쇼스텍 정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유형별로 우리가 분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구성도를 보시면은 우리 서비스 구성도의 이제 요소는 고객의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행동이 있겠죠. 그죠? 종업원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고객의 눈에 보이는 일선 종업원, 눈에 보이지 않는 후방 종업원, 그 다음에 내부 상호작용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상호작용이죠. 그죠? 내부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지원 프로세스가 여기에 해당돼요. 무대 위에 있는 누굴 지원하기 위한 거죠? 종업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수평선 3개로 구분한 선을 갖다가 우리가 좀 오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고객의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를 가로지르는 똑같은 잘못된 게 아니네요. 그죠? 보시면 고객 행동과 우리 종업원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호작용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의 행동과 후방 종업원의 행동 사이에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부적 상호작용선은 뭐죠? 종업원, 그러니까 고객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우리가 고객센터나 또는 교육센터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고객이 어떤 서비스 품질을 판단을 할 때 실패점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F는 실패점, 그 다음에 뭐예요? W는 웨이팅이 있는 곳, D는 서비스 결정이 일어나는 곳,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서비스의 뭐다?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각각의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구성 요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상호 관련성을 가질 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능을 살펴볼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실패를 포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의 행동, 즉 고객 관점을 포함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성 요소 중에 이제 고객 행동을 먼저 살펴볼게요. 고객 행동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비하거나 평가하는 프로세스죠. 그죠? 고객이 수행하는 단계, 선택, 활동, 상호작용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고객 행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사례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가 있어요? 만약에 치과 병원의 경우에 고객의 병원의 선택, 예약 전화, 주차, 예진, 의사와의 만남, 치료 처방전 받기나 치료비 수납하는 거, 진료비 수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고객의 행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행동은 우리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눈에 보이는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이 있습니다. 일선 종업원은 어때요? 고객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동, 종업원의 행동. 그러면 각각에 대한 정의는 시험 문제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리고 사례도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차 안내하는 종업원은 보일까요? 보이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접수기에 초기 상담하는 직원,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행동이다. 그 다음에 후방 종업원의 행동은 고객에게 직접 보이지 않지만 무대 위의 종업원의 행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래서 치과 경우에 뭐가 있어요? 예약 전화를 받는 직원, 그 다음에 진료를 준비하는 의사나, 그 다음에 주사죠, 그죠? 주사와 약을 준비하는 간호사의 행동은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의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의 행동을 고객에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업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 서비스라는 거 당연히 뭐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왔고요. 여기 치과를 경우를 예를 든다면 임상병리센터나 직원의 친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센터가 해당된다 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뭐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청사진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서비스 청사진을 만들 때 우리가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순서적으로 연결해라 이런 문제보다는 최근의 문제는요. 이게 나와요. 자, 가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가정을 뭘 하는 거예요? 도식화를 하겠죠. 그죠? 아까 전에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실패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뭐 F점을 확인한 거죠. 그죠? 우리가 청사진을 그릴 때는 시간 순서적으로 그려라고 했죠. 시간의 명확화, 그죠? 경과 시간의 명확화. 그 다음에 수익성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청사진을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켜서 뭘 하기 위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청사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때요? 가로에 들어갈 것은 가나 다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잘못 연결된 것은 찾는 게 가장 많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각각의 키워드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단계에 해당하는 거, 3단계에 해당하는 거. 제 기억에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서비스 청사진을 뭐 좋은 점이 있어야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효용성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장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서비스 수요 추정 시 예측 오류를 줄이고자 할 때. 두 번째는 서비스 고객의 불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세 번째는 뭐예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호텔 객실이나 항공 좌석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도 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시설 내에 고객의 동선을 무엇을 한 거예요? 동선을 아까 전에 F점이다, W점이다, D점이다 뭘 한 거? 분석한 거죠. 그죠?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할 때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가장 틀기 쉬운 게 뭐예요? 고객 동선을 축소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답이 되었던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비스 청사진을 사용할 때 이점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교육적이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종사원들이 접점 또는 후방 종업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이면서 뭐예요? 팀워크를 가져갈 수 있고 역지사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종업원에게 자신의 일에 대한 전체 과정을 연결시켜 보게 함으로써 고객 지향성을 강화시킨다. 실패점을 파악해 품질 개선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좀 더 어떤 서비스? 포괄적인 서비스를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내부 상호작용서는 부서 간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므로 끊임없는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서비스 구성 요소와 연결을 명확하게 하여 전략적 토의, 다 같이 토의를 하는 거죠. 그죠? 서비스 각 요소에 투입되는 비용 수익, 자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내부나 외부 마케팅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품질 개선을 위한 상위 하달과 하위 상달이 촉진된다. 여기서 틀기가 가장 좋은 문장이 뭘까요?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면 되죠. 그죠? 자, 고객 지향성은 우리가 기업 지향성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상위 하달만 촉진시킨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리겠죠. 그죠? 난 아니고 상위 하달과 하위 상달 모두 다 촉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내부 마케팅과 외부 마케팅의 합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가 아마 문장이 틀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사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좋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사원의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청사진을 우리가 분석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게 답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만 문제가 총 한 4~5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모니터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모니터링. 많이 들어본 용어죠. 그죠? 서비스 모니터링은 자, 우리 고객 만족도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서비스 표준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는지 체킹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정한 서비스 표준대로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받는 활동에 해당되는 용어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 기억하시고요. 이때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실시할 때 측정 요소가 있어요. 측정 요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고객을 대면하는 접점 직원의 서비스 수준, 그 다음에 환경 부분, 그 다음에 접근 프로세스가 좋은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체킹을 하고요.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오고 예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서비스 품질, 종사원의, 종업원의 능력, 친절도, 표준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을 체킹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기에서 측정 요소를 모두 선택하여라. 이게 아마 실제 문제의 예시를 제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다 선택하시면 돼요. 아마 답이 가나 다라가 다 답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미스테리 쇼핑을 가장 많이 쓰고요. 실시하는 장소는 접점이 많은 곳이겠죠. 그죠? 그래서 쇼핑센터나 할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이런 곳에서 많이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하는 목적은 뭔 것 같아요? 당연히 뭐예요? 적격 태도를 향상하고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적격 태도 향상, 고객 만족 충성도 향상, 접점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직무 향상, 수익성 향상,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중 모니터링 실시 목적이 아닌 것은 종사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수단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 만족시켜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요, 가로. 문장을 읽어보시고 가로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국어적으로 풀어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종사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직원별 서비스 내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종업원의 잠재 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응대 및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고 질적 개선을 통한 무엇을?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다. 가로 안에 채우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을 할 때, 그죠? 운영 프로세스 또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모니터링을 운영할 때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모니터링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매뉴얼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요. 서비스 모니터 요원을 객관적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매뉴얼대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뭘 해줘야 돼요? 교육을 이행할 기간이 있어야 된다. 서비스 모니터링을 일회성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다.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단기적으로 한다라는 거. 요거.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네요. 그죠? 그리고 뭐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해서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에 요소가 있어요. 그죠?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모니터링 할 때는 대표성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차별성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과 타당성과 유용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성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우리 표본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표본 추출 테크닉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 접점을 통하여 전체 서비스의 특성과 수준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험 문제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모두 다 나오니까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객관성은 뭐예요? 평가만을 위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평가할 때는 편견 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성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스킬 분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를 뛰어넘는 스킬이나 고객 서비스 행동에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어떤 격려와 보상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각의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신뢰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 신뢰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신뢰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는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의 척도로, 똑같은 척도로 우리가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유사한 척도로 여러 번 측정을 하거나 한 가지 방법으로 반복 측정을 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해야 우리가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타당성은 고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그죠? 그래서 고객의 평가 점수와 모니터가 평가한 점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되어야 된다. 이게 타당성이에요. 뭐 당연히 이렇게 연결 시험 나오고요. 유용성 같은 경우는 앞에 5가지 요소, 그죠? 5가지 요소는 대표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유용한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연결하는 거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6가지 요소가 있었고요. 그 요소를 각각 연결하는 거 해서 2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VOC의 유래를 좀 살펴볼게요. VOC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VOC는 우리가 제조업에서 제로 디펙트 그래서 무결점 운동에서 유래가 되었다. 유래가 가끔 어디예요? 지문에 섞여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를 우리 뜻이라 그래서 제로 컴플레인트 그래서 서비스 현장에서 컴플레인을 제로로 만들자 이런 의미였죠. 그죠? 그래서 VOC의 정의는 뭐예요? 고객의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객의 소리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건의함에다가 써서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죠? 고객 불만 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우리 시스템에 또는 제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고객 중심적 전략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고객이 기업에게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총칭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방문, 문의, 상담, 그 다음에 항의나 건의나 제안, 거래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의 접점의 접근성이나 반응성이나 친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해서 분석하여서 어디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게 VO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C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개념이.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VOC의 좋은 점은 뭐예요? 고객이 직접 주는 소리죠. 그죠? 직접 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실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CRM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 CRM 같은 경우는 우리 개론 파트에서 우리 공부하셨는데 CRM은 어떤 한계가 있나요? 고객과 거래가 한번 생겼을 때 기업 측면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죠. 그죠? 고객이 말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여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니라 고객 실제 성향을 파악 가능하게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1차 자료보다 빠르고 기업의 모든 채널에서 수집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공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준 거잖아. 원시 데이터잖아요. 그죠? 고객 요구사항의 원시 데이터로서 알 수 있다.
기관별 수집 취향 분석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고객 반응 정도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고객의 불만의 소리에서는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점은 뭐예요? 고객들의 불만은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화된 응대가 가능하다. 다음 중 장점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점으로는 고객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다양하여서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적합한 정보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 접점 종업원의 처리 부서가 불명확하다. 그럼 주사가 부족해요. 그럼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또 불만족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VOC를 청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 서베이, 설문조사, 그죠? 패널, 그 다음에 우편조사나 사후 추적 전화, 그죠? 그 다음에 사후 거래조사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청취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VOC를 성공시키려면 조건이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수명에 걸쳐 VOC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라고 보는 거고요. 고객의 문의나 제한, 건의, 신고, 불만, 칭찬은 접수하는 즉시 기록해라. 그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소리는 코딩으로 분류해라. 자료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해 추세를 파악하고 변화를 점검해라. VOC는 보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계해라. VOC로 인해 발생한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이 다 변했어요. 그럼 여기서 몇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다 긍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거나 좀 제한적인 게 있다 그러면은 유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수병을 일부 수명, 이 전을 일부로 바꾸고요. 적극적으로를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틀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접수하는 즉시 기록한다. 접수하는 즉시 기록이 아니라 뭐 보관했다가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코딩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을 뭐 다 같이 보관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연계 반대가 뭐예요? 해체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조직의 평가를 변화를 평가한다라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기억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VOC 관리에서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가 있어요. 이 8가지를 굿맨이 제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비능률적이고 중복된 자료 수집. 그러면 훼손하는 거니까 여기는 다 부정적인 언어가 쓰였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훼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긍정을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중복된 자료 수집. 그죠? 비능률적이고의 빗자를 빼면 뭐예요? 능률적이고 이렇게 되죠. 그죠? 해서 체크하시고요. 일관성 없는 자료 분류. 이걸 어떻게 바꾸면 긍정이 돼요? 일관성 있는. 없는을 있는. 즉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래된 자료, 즉시 사용한 자료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을 서로 다르게 보고되는 다양한 분석. 서로 어떻게 해요? 같게.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명시한 분석 이렇게 나오겠죠. 행동을 수반한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 않는 분석이 훼손이죠. 비능률적인 보고 체계로 인한 자료의 상실. 여기도 능률적인, 그죠? VOC로 인해 실행한 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 미비, 점검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총 몇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다 틀어지니까 둘, 넷, 여섯, 8개 네, 그죠? 8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다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체크해 드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스테리 쇼핑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테리는 뭐예요?
우리가 참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유래가 조금 그래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단순히 은행이나 소매점에서 정직하지 않은 직원을 적발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게 유래예요. 그죠? 그래서 1940년대 미국의 월마크라는 사람이 미스테리 쇼핑을 처음 썼다.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스테리 쇼핑은 다른 명칭으로 일반적으로는 모니터링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비밀, 세커레트, 그죠? 미스테리, 그 다음에 어노미 마우스, 익명, 그죠? 버추얼 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미스테리 쇼핑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체킹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의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미스테리 쇼핑의 정의는 뭐예요? 마케팅 조사 회사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 요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서비스를 체험해서 조사하는 방식은 보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해서 우리 미스테리 쇼핑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의 문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불량한 우리 종사원을 뭐 적발하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죠. 그죠? 통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죠? 감시가 아니라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개선하면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이 올라가겠죠. 그죠? 고객의 서비스 현황과 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실패 파악 및 개선과 보완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 보완점을 발견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조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죠? 운영 실태나 종업원의 업무 능력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유의할 점, 미스테리 쇼핑을 할 때 유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해야 되고 신뢰성 있어야 되고 당연히 윤리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실용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신빙성 있게 이런 말 나오면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전성이라는 것은 미스테리 쇼퍼가 활동할 때 활동을 하다가 미스테리 쇼퍼임을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미스테리 쇼핑을 해서 그러니까 접점 종업원들한테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미스테리 쇼퍼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정직.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그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뢰성 있게, 관찰력 있게, 계획성 있게, 객관성 있게, 그 다음에 융통성, 꼼꼼한 정직성, 작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신뢰성 같은 경우는 신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미스테리 쇼퍼의 기본 소양이다. 뭐 연결하는 거 신뢰성은 아직 안 나오고요. 관찰력이 잘 나와요. 짧은 쇼핑 기간 동안에 매장을 돌면서 이름 받기, 설명 듣기, 기타 제한 사항을 주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미스테리 쇼퍼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이런 문장이 틀어져요. 그죠?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뭐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미스테리 쇼퍼는 한 곳만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성 있게 스케줄링을 해서 다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매장만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게 또 어떻게 바뀌겠어요? 한 매장만 방문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매장의 마감 시간을 엄수해 활동할 수 있는 계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뭐 이런 부분은 계획성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문제 나오고요. 객관성은 여론조사도 아니고 감상문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객관적이게 써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해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매장에 대한 상황을 미리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장에서 융통성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으려면 사전에 기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문제. 꼼꼼해라는 것은 뭐예요? 쇼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쇼퍼 본인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정직성 예,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 작문 능력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글을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있는 그대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우리 요건을 보시고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 방법이죠. 고객 패널 제도가 있어요. 고객 패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6명에서 12명 정도의 패널을 모아서 뭐예요? 의견을 청취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객 패널 제도라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태도나 지각을 기업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집된 지속적인 고객 집단. 정의 시험 문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보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주는 고객의 집단이다. 이때 패널을 구성할 때 시험 문제가 또 나오겠죠. 그죠? 패널 구성할 때는 구성된 표본으로서 어느 기간 동안 구성원들을 일정하게 유지를 일단 해요. 구성원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순수 패널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은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고요. 혼합 패널 같은 경우는 구성원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뭐예요? 수집되는 정보가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각각 순수 패널의 정의, 혼합 패널의 정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압력밥솥을 출시를 할 건데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패널을 모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패널로 구성해야 될까요? 가장 큰 세분 시장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 20대에서 한 50대까지 여성. 그래서 밥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요즘 남성도 많잖아.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남성들도 포함을 한다. 그죠? 그래서 개인 소비자나 가구나 점포. 여기에서는 최종 소비자 중에 규모가 큰 세분 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구성을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또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나와요. 조사하는 방법은 우리 패널 제도는 직접 써보고 하는 거죠. 경험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비교 체험, 현장 비교 체험, 설문조사, 시장조사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래서 온라인 게시판을 분석하는 거 해당할까요? 실제 문제였어요. 해당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킹하셔가지고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OT 사이클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MOT 사이클 차트는 보시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 해서 끝나는 지점까지를 뭐예요? 고객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접점을 분석하는 것을 MOT 사이클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1시 방향에서 쭉 가서 12시 방향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시간 순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이 처음 접촉해서 서비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비스의 행동 전체를 고객 입장에서 그려보는 것. 그 다음에 고객들의 접점을 무엇을 한 거예요? 리스트화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접점에 불량 포인트가 있는지 누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OT 사이클 차트는 시계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도 기억하시고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어때요? 고객이 경험하는 MOT를 원형 차트 1시 방향에서 시작하여 순서대로 기재를 했다. 그죠?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만 관심을 두는 일이 많죠. 그죠? 이런 경향이 있으나 고객은 전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순간 전체를 가지고 뭘 해요? 품질을 평가한다. 다음 중 MOT 사이클 차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틀어지는 부분을 잘 체킹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석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MOT를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예요? 서비스 접점을 진단해야 돼요. 서비스 접점을 진단할 때는 고객 입장에서 걸어보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 걸어봐서 서비스 접점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이때 진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드웨어, 휴먼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객 접점을 분석해라. 우리 개론 파트에서 배웠는 거 기억 나시겠죠? 그죠? 난다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접점 설계를 해야 돼요. 그죠? 고객 접점을 설계를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고객 접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접수라고 해요. 접수. 또는 안내라고 봤을 때, 그죠?
안내다 그러면 이 접수만 따로 뭘 또 만들 수 있어요? 따로 우리가 서비스 사이클 차트를 뭐 받을 수 있죠, 그죠? 접수를 받을 때 우리가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안내에서 만약에 예약이다라고 했을 때, 안내가 아니고 예약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세부 사이클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과정이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사이클을 세분화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가 시험 문제가 3단계예요. 다음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접점 설계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이 답은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다 이렇게 체킹하시고요. 4단계에서는 나의 고객 접점의 시나리오 작성하기,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표준안, 일반적인 표준안에서 구체적인 표준안으로 행동하기,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접점을 분석할 때는 자, 여기서 우리 보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기에서 가로에 들어갈 것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국어적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접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불만 요인을 표로 정의한 뒤 각 담당자의 주요 고객 접점별로 고객 관점에서 뭐예요? 중요도와 만족도를 점검하고 주요 불만 요인을 분석한다. 다음 보기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표준안 만들기에서 표준안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그죠? 표준안을 만들 때 작성 기준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뭐 고객에게 친절해라, 상냥해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친절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구체적.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하고 명백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라. 세 번째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지적해라.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의 니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해라. 그리고 업무 명세와 수행 기회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명문화해라. 문서로 만들어라. 매뉴얼북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죠? 세상의 표준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에 대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조직 전반적인 표준은 최상층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틀면 지금 몇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 기준은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와요. 구체적으로 반대말은 뭐죠? 추상적으로 하면 틀렸겠죠. 그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주관적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주관적 아닙니다. 그죠? 명문화해라. 뭐 명문화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인데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접점 종사원만 참여하여서 만든다. 이렇게 하면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구의 요구에 바탕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고객의 요구인데 여기 뭐라고 쓰겠어요? 종사원의 요구, 기업의 요구. 뭐 이렇게 하면 틀렸겠죠. 그죠? 해서 총 한 4, 5문제가 이 화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각각 틀어지는 부분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표준 매뉴얼은 그럼 왜 만들어야 될까요?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표준 매뉴얼은 고객한테 표준화된 응대를 하기 위한 거예요. 서비스 품질을 동질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유지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각 접점별로 표준한 응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거. 방금 말씀드렸던 동일한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표준 매뉴얼대로 하면 어때요? 상향 표준화가 되겠죠. 그죠? 평준화. 그죠? 그 다음에 최적의 응대 도출안을 마련할 때. 어떨 때? 상황별로. 그리고 예측 불허의 상황에 일반적으로 따라야 되는 지침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는 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시문이 뭘 것 같아요? 다 여기 보면 표준 매뉴얼이잖아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서비스 프로세스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때 쓴 우리 기법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 서비스 청사진, 모니터링,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가 거의 뭐예요?
프로세스랑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해관계자 간에 잠재된 요구를 명확히 포착하고 이것을 창의적이고 다학제적 협력적인 디자인 방법을 통해 실체함으로써 고객에게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분야이다. 이걸 서비스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서비스 디자인 사고의 5가지 원칙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리고 더 뭐 들어가서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가지 원칙은 당연히 고객 니즈 충족이잖아요. 사용자 중심. 두 번째는 공동 창작. 다 모여서 해라 이런 얘기죠. 순서를 정해라. 그죠? 그 다음에 증거 만들어라. 증거 만드는 거는 우리가 방금 우리 서비스 청사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무형적인 서비스를 뭐 하기 위해서? 유형적인 서비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를 만드는 게 무형을 유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은 어때요? 사용자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죠. 그래서 여기 오감에 따라서 오감을 활용해서 어때요? 환경을 인지하고 모든 환경을 인지하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환경을 우리 서비스에서는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5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게 연결되게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니 모든 걸 다 외우라고 이때까지 얘기하는 걸 다 외우라니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은 고객 입장에서 연결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공동 창작 후 모든 이해관계자가 과정에 참여한다. 그죠? 순서를 정하는 건요. 서로 밀접한 연관 기능을 순서대로 시각화해라. 아까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으로 하는 것은 증거를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체적인 관점 해서 각각의 연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가 더 나올 부분이죠. 그죠?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 모델 방법론을 우리 4D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 발견하고 정의하고 개발하고 전달하는 거. 그래서 얘가 3이고 4겠죠. 그죠? 발견은 실제 문제를 발견하는 거, 발견한 이후 단계에서는 정의, 사용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 그 다음 3번째는 개발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과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전달, 제작된 결과물을 테스트를 하는 거. 이런 4가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후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분석하는 도구. 분석하는 도구가 청사진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 여정 맵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객 입장에서 걸어보는 거예요. 실제 걸어보고 체험을 해보고 고객 입장에서 여정이라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죠? 따라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우리 페르소나가 우리 시험 문제에 예시문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답이 된 적은 없지만 예시문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올려놨고요. 앞으로는 정의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특정인으로 가상화하여 그 인물을 연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발상 기법으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그죠? 브레인스토밍은 우리 실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마인드맵 기법을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KJ법, 그래서 친화도 분석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예시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넣었는데 앞으로는 정의가 또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964년 일본의 동경공업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인 가와 기타시로가 개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수집된 개별적 자료를 조합해 나가면서 전체의 틀을 구조화시켜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직화하고 정리하는 수렴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로 쓰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영화라든가 텔레비전 광고,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문서를 스토리보드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의 방법론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전략 파트 1장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2번째 챕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